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즉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2010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게임 브랜드는 검은 사막 및 EVE IP의 서비스 지역 확장과 현재 개발 중인 신작 3종의 개발을 통해서 IP의 확장, 신규 IP 확보 등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인 검은 사막은 150만 명 회원 가입과 PC방 점유율 RPG 부분 1위 및 전체 4위를 기록했고요. 10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037억 원, 영업이익 430억 원, 당기순이익 61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2.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9.4%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모바일 매출의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손익 구조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식 소각을 결정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소각의 결정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 즉 없애겠다는 결정입니다.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입니다. 보통 주식 198만 6,645주입니다. 전체 이 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 6,622만 1,500주에 지금 비율이 좀 나와 있지는 않는데 198만 주니까 거의 뭐 한 5%에서 4% 정도 내외로 좀 보여지는데 네네. 소각금액 단가로는 지금 244억으로 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 방법은 기존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소각 예정일입니다. 2022년도 5월 11일이고요. 하단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기 주식 소각은 상법에 의해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감소를 좀 수반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현재 소각 대상의 자기 주식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기 소각의 예정일은 관계기간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본 공시로 자기 주식 처분 공시를 가름한다. 지금 뭐냐면 회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98만 6천 주에 해당되는 이 회사의 보유분, 자기 주식 지금 244억 원은 12월 31일 기준의 장부상 이 평가 금액이죠. 네네. 시가 기준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결코 작지 않은 이 금액을 소각해서 없애겠다는 것은 그만큼 발행 주식 수의 감소 효과가 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자기 주식은 유통 지수에서 좀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네.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잠재적으로 사업 자금이나 임직원들의 어떤 이 보상, 교부 자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8만 주의 유통 주식을 소각해서 주식 발행 주식을 좀 줄인다는 것은 주주가치 재고 차원이 아닌가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펄어비스가 주주 가치 제고와 또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198만 6,645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주가 부양에 나선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자사주 소각을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금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 펄어비스의 경우에 단기 악재에 좀 직면을 했어요. 그렇죠. 신작으로 출시했던 이 검은 사막, 이 모바일형 게임이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큰 기대를 안고 출시를 했었어요. 출시 24시간 이내에는 10위권 내로 좀 진입을 좀 하면서 네네. 흥행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기대감으로 좀 반영된 이력이 좀 있었는데 막상 출시되고 나니까 이게 순위권 밖으로 좀 밀려난 겁니다. 24위를 좀 기록을 했는데 현재 순위는 더 떨어진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네네. 지금 공시 상태를 좀 보면 4월 15일자에 예정되어 있는 공시들은
결산 실적 공시 예고 그리고 기업 설명회 개최. 회사가 무언가 주주들에게 다급히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어떤 자리들이 좀 만들어질 셈이죠. 그런데 결산 실적의 공시를 보면 날짜가 5월 12일이에요. 그런데 상기 결산 실적의 공시 예정일에는 1분기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잠정 실적을 공시하지 않고 1분기 실적으로 확인하시라. 자, 이 뜻은 뭐냐?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회사가 잠정 실적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굳이 결산 공시의 잠정 실적을 빠르게 제출해서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증감했고 영업손익이 이렇게 개선됐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심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1분기 실적도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지금 중국 출시 모바일 게임의 어떤 부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최한 이 기업 설명회죠. 지금 5월 12일 날 지금 8시부터 9시까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하겠다. 이게 뭐냐면 5월 12일 날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해명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기 때문에 자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상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효과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주가 2.8%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회사는 사실상 4월 26일 날 6.9% 상승한 이 주식이 뭐냐? 중국의 모바일 출시, 모바일 검은 사막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날이에요. 이 기대감이 사실상 이 6.9%의 상승으로 좀 반영이 좀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순위권 밖에 한참 뒤떨어진 상황. 즉 게임 산업의 신작 출시가 오히려 새로운 어떤 반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감으로서 사실은 좀 반영을 좀 했는데 네. 4월 27일 24.2%가 좀 하락하는 676만 주의 거래량이 좀 수반이 좀 됐었죠. 발행 주식의 거의 뭐 10%가 좀 유통이 되는 거래량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4월 28일 9.7% 좀 상승을 했다가 4월 29일에는 1.79% 상승한 지금 뭐 기술적인 어떤 반등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5월 3일 기점을 좀 보면 4월 26일 98,000원대 주가가 현재 66,000원까지 좀 하락하게 된 이 배경은 사실상 신작 출시의 게임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오늘까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5월 12일 발표 예정인 1분기 실적도 사실상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1년 동안 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가장 많이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이 펄어비스가. 대표님,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었나요? 사실상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언택트 관련주로서 단연 테마, 매기 유입이 좀 빠르게 진입됐던 어떤 이 섹터가 바로 게임 산업뿐이었죠. 그렇죠. 게임주가 사실상 2020년도 상반기부터 급등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수익성도 크게 좀 개선된 효과가 좀 있었는데 막상 2021년도에 2020년도치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19년도 대비 실적이 크게 좀 증가된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와 2021년도로 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2021년도의 실적들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못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펄어비스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7.4%가 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72.6%가 좀 감소했는데 네네. 모바일 게임의 어떤 매출 부진과 지금 인건비가 좀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인건비가 지금 급증하게 된 겁니다. 언택트 시대 이후에 거의 뭐 기업들의 어떤 참고 자료들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네네. 인건비 베이스 부분이 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좀 인건비 베이스가 좀 크게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플랫폼 시장이 좀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 개발자라고 불리우죠. 개발자들의 어떤 인건비가 좀 크게 증가되면서 이게 손익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네. 펄어비스는 사실상 2020년도 언택트 기대감으로 사실상 주가 좀 급등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사실상 이 신사업인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영역으로 신사업의 어떤 기대감까지 좀 부각이 됐었던 이력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상 2021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총 6번, 전체적으로는 좀 9차례입니다. 9차례의 공매도의 어떤 타깃이 되면서 가장 많은 공매도의 어떤 타깃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이게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는 피해야 되는 종목으로 좀 인식되는 그런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중국향 모바일 게임의 부진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게임주들이 많은 수혜를 봤었는데 좀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우려감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럼 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언제쯤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4월 26일에 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이 대외적인 여건들 중에 하나가 좀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의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순위권 진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한참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 게임의 흥행 요소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매니아층이 지속적으로 좀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중국의 게임 규제입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게임 산업의 규제 부분이 사실상 이 펄어비스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인데 오히려 이렇게 보는 관건들도 좀 있어요. 중국에서 봉쇄령이 좀 가시화되면 언택트 관련 수혜에서는 게임 매출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이건 사실상 조금 기대감을 수반하는데 뭐 거의 갖다 붙인 격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는 사실상 이 중국 시장의 어떤 공략 지점에서는 이 판호에 대한 중국 규제 당국의 허가 또는 이 불허가 자,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우리 주가가 출렁거리거나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는 효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 기대감보다는 지금 이 수익성 개선 관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즉 2021년도보다 올해 감소한 수익을 좀 회복하는 관건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전체 지금 매출 포지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보면 게임 사업 부분의 이 검은 사막 이 매출 비중이 2019년도 89.4 그리고 2020년도 84.8 그리고 2021년도가 79.6%를 좀 기록하면서 검은 사막 이 게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이 매출이 좀 감소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부죠, 2부. 2부 게임의 경우에는 지금 10.6%, 15.2%, 20.4%. 즉, 이 검은 사막 게임이 사실상 중대한 어떤 흥행 요소에 조금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출시된 것은 맞고 신작에 따른 어떤 기대감은 맞지만 이게 사실상 2019년도 데이터에 우리가 좀 차지를 했을 때 보면 점진적으로 좀 감소 효과가 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매니아층이 좀 이탈된 흐름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그 중국 시장에서는 판호의 허가 그리고 불허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펄어비스의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을지 흐름을 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이제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한 상황인데요. 펄어비스가 1분기 실적을 5월 12일에 공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닝 쇼크 나타날까요? 저는 사실상 이게 좀 우려감이 좀 드는 부분들은 지금 이 주요 제품 등의 현황에서 이미 좀 나와 있었어요. 4,773억 원을 기록했던 2019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검은 사막 부분이 2,895억을 좀 기록하면서 79.6%로 이 비율은 좀 감소했는데 사실상 전체 비율에서 이 차지하는 이 게임의 비중을 우리가 좀 이 판단하기보다는 매출액의 감소 요인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9년도 5,336억에서 2020년도 4,843억 그리고 2021년도 3,636억 신작 게임에 대한 또 출시 기대감은 있지만 지표는 사실상 이 수익성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 올해 1분기의 흥행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중국향 모바일 게임의 신작 출시 흥행이 중대한 관건으로 좀 판단이 됐지만 사실상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이 흥행 요소가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조심스럽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올해 1분기 실적도 좀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최근 전반적인 게임 대장주들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21년도 좀 일봉상의 주가의 흐름에 지금 거의 뭐 하락폭이 시작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온 형국이에요. 사실상 2021년도에 14만 5,200원까지 좀 급등한 이력을 좀 보여주지만 지금은 2차, 3차 상승 부분을 모두 반영한 오늘 주가가 지금 6만 5,900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우려감을 좀 갖는 부분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던 회사의 이 모멘텀의 훼손이죠. 중국 게임 산업의 이 규제 그리고 신작 출시 게임의 흥행 부진 그리고 세 번째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의 감소 요인인데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효과고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모두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수익성을 어떻게 좀 제고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으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주가가 2020년도를 좀 기점으로 좀 본다면 2년치 주가의 어떤 저점 영역대로 좀 보면 사실상 지금 4만 원대 좀 출발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택트 시장을 가져왔던 2020년도의 하반기 그리고 2021년도에 초반을 좀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2021년도 지금 중반에서 이 메탈버스 그리고 관련된 NFT 관련된 사업 부분을 좀 결합하는 이 단기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된 이력들이 모두 반납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는 추세적으로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5월 12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이런 이 주가의 어떤 추가 하락은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실적 회복의 어떤 관건에서는 펄어비스 1분기 실적 보고서 이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이 종목을 좀 분석해가지고 매수 타점을 좀 한번 잡도록 하고요. 보유자 관점 의견에서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모두 이탈을 좀 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82,000원 구간을 좀 모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끊고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좀 제가 언급드리기가 좀 매우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손절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5월 12일에 회사의 실적 회복 관점에서 바닥 지지 확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은 5월 12일 실적 발표 이후에 저희가 기업 공시 연구소를 통해서 목표 주가 또는 매수 타점들 정립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펄어비스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1분기 실적 확인 후에 그리고 추가 매수 의견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수익성 제고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펄어비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엠로입니다. 엠로는 2000년에 설립돼서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에 그리고 작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매 SCM, 즉 기업의 원재료 구매,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LG 등의 여러 대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시스템 구축 59%, 라이선스 15%, 기술 지원 18%, 클라우드 사용료 8%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70억 원, 영업이익 67억 원, 당기순이익 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 당기순이익은 3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클라우드 매출 확대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엠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잠정 실적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입니다. 회사는 매출액 133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1.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6억 2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240.7%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6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5.2%가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6.4% 그리고 영업이익은 79.1%, 당기순이익은 1.9%가 좀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어떤 비교치를 좀 보면 매출액이 41.8%, 영업이익이 240.7%, 당기순이익이 655.2%를 좀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게 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 밑에 이 개별도 있는데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개별 공시도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 기준과 있고요. 개별 잠정 실적을 보면 지금 매출액 130억, 영업이익 8억 2천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8억을 좀 기록했는데 증감 비율에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8%, 영업이익은 70.8%, 당기순이익은 19.6%가 좀 증가되는데 이게 개별 기준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죠? 네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은 회사와 회사 밑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모든 실적을 포함한 실적치를 연결 재무제표 실적치라고 하고요. 개별은 자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을 모두 뺀 순수 엠노의 단독 개별 회사의 어떤 증감치를 표시한 부분이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개별은 단독 회사, 연결 재무제표는 자회사의 모든 실적을 모두 다 연결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엠로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기업 정보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의 장점과 또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 기업들이 언택트 시대 이후에 구매 시스템들을 좀 도입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언택트 시대의 도래가 됐기 때문에 구매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다가 아니라 이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요. 한 20년,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체적인 어떤 물류 시스템 또는 생산 관리 시스템, 영업 관리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구축해서 운영을 했어요. 네네. 이게 전사 시스템을 통합한 ERP라고 좀 불리우죠. 회계 그리고 생산, 물류, 영업 모든 망들을 하나의 전사 시스템 안에 묶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했는데 여기서 빠졌던 부분들이 구매입니다. 구매라는 건 우리 회사 자체의 재고 관리를 하는 이 구매 시스템과는 좀 별다르게 우리가 관계되고 있는 원청사. 자, 내가 납품해야 되는 회사에 또는 내가 납품을 위해서 밑에 관리하고 있는 벤더사들로 인하여 우리가 부품들을 좀 수급받을 때 지금 생산 라인에서 가령 1000개가 좀 필요한데 지금 100개 정도의 이 수급 재료라고 하죠. 수급 재고가 좀 남아있다면 매입 재료가 900개가 부족해진 셈입니다. 네. 이거를 무분별하게 좀 발주를 해서 2000개를 해서 1000개를 굳이 쌓아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 안에서 효율적인 재고 관리, 매입 재고 관리를 좀 더 영위해 간다면 회사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재고 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이 구매 시스템들을 좀 도입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전사적인 절감 요인으로 좀 작용된 부분도 좀 보여지고 지금 엠노의 경우에는 SCM이라고 불리는 이 구매 시스템의 솔루션 1위 구축 사업자입니다. 지금 시공 이력들이 좀 상당합니다. 최근에는 삼성, 현대차, LG, SK, 하나 등의 대기업과 이 공기업들이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뭐 PI 첨단 소재, NC 소프트, K카, 우리은행까지 이 판로를 좀 확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전사의 구매 시스템들을 엠노가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잠식하는 흐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의 장점과 또 이제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엠로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 매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그만큼 이제 좀 호실적 기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지금 이게 이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 장점은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의 신장폭이 크다는 겁니다. 네네. 즉 점진적인 판로가 막대하게 확대가 된다면 지금 영업이익률의 관점에서 크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점이에요.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정작 순이익 비용이 5억에서 50억이 채 안 남는 제조회사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영업이익률이 60%에 해당되는. 즉 영업이익률의 관점에서는 매출 캐파, 즉 수주가 확대되면 될수록 오히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캐시카우 확보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성장성 관점에서 엠노가 2022년도에는 좀 선방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1월 4일에 사실상 저희가 엠노 한번 종목 방송에 좀 다뤄드렸던 이력이 좀 있었어요. 1월 4일이었고 이후에 무상증자 효과 반영된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에 좀 급등을 좀 해주면서 현재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엠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확장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2022년도부터 점진적인 SCM 구축 플랫폼들의 확산들이 가시화될 경우에 저는 오히려 2021년도보다 확정되는 2022년도의 실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점진적으로도 이 주가가 좀 응축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엠노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0원,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17,500원, 17,500원에서 18,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엠로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7,500원에서 18,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SCM 구축 플랫폼이 가시화된다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EM텍입니다. EM텍은 2001년 설립돼서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동통신 단말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이동통신 단말기용 마이크로 스피커, 다이나믹 리시버, 모듈 어셈블리, 바이브레이션 모터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동통신 단말기 부품 이외에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셋, 스마트 보청기, 전자담배 디바이스 등의 제품 등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002억 원, 영업이익 367억 원, 당기순이익 33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8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195.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자담배 기기 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ODM 매출의 증가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스피커 및 액세서리 채택으로 매출이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 아침입니다. EM텍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유상증자의 결정입니다. 회사 신주의 종류화수는요 124만 5천 주입니다. 현재 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의 총수는 1,588만 주인데 지금 124만 5천 주의 이 신주를 좀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증자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즉 주주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 일반에게 청약에 기회를 주는 이 공모 방식의 증자인데 회사는 전체 3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 자금의 25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의 80억 원을 좀 배정했습니다. 내용 하단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발행가는 26,500원이죠. 26,500원이고요. 확정될 예정일은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예정일은 7월 11일부터 7월 12일 양일간 이루어질 셈이고 7월 19일 납입될 예정입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8월 2일로 좀 예정이 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일정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의 어떤 수리 과정에 따라서 동청약 일정과 납입 일정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 인수 주관사는요. 인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좀 맡았고 기타 특이 사항들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네네. 이 회사 EM택의 경우에는 지금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역이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주가의 영향, 즉 주가의 어떤 희석 가치가 좀 예고될 수밖에 없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왜 결정을 했을까? 제가 좀 어제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하면서도 좀 우려가 좀 됐었던 네. 상황이고 이게 단기에 좀 악재로 결정되지 않을까, 반영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크게 빠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3.5%가 좀 상승한 39,900원에 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기업들이 좀 결정을 하면 대부분 많게는 뭐 10%에서 하한가까지 좀 기록하는 그런 네네. 이 주가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EM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좀 수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 EM택이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할인율이 30%더라고요. 그래도 좀 주주들을 배려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저는 충분히 유상증자의 어떤 흥행 요소, 과거에는 사실상 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좀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워낙 많았는데 네네. 이게 사실상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신주, 새롭게 증시에 입성하는 공모주가 아닌 이상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좀 많이 인식하게 된 배경이 오히려 공모주 청약 이후에 대규모 손실을 봤던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죠.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종목 공모주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할인율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를 해봤는데 막상 상장일 시점에는 공모가보다 좀 하회하는 즉 내가 배정받은 행사가액, 교부 가액보다 하락하는 주가의 흐름들 때문에 사실상 우려감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EM택은 사업의 배경을 좀 봤을 때는 높은 할인율과 메리트 있는 이 주가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어떤 흐름들 때문에 청약이 흥행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배 시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담배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자담배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EM택이 전자담배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회사에서 좀 이야기 나온 부분 2021년도 실적을 견인했던 부분들 중에서는 사실상 이 전자담배 사업부에 어떤 매출 호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2022년도 4월부터 출하되는 이 출하량이 이 반영된 시점이 2분기라는 거죠. 증권가 예측에서는 사실상 1분기보다 2분기의 견고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EM택의 경우에 대규모 유상증자, 대규모까지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30억,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330억 원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지 않고 바로 회복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점, 그리고 높은 할인율과 기대감을 수반하고 있다는 건데 2022년도 사상 최대 실적까지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 이 BAT 모델 이 근로라고 하는데 네네. 자, 저는 이거를 뭐 펴보지 않아서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몇 번 봤는데 좀 길쭉하게 된 어떤 디바이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매니아층도 상당합니다. 각각의 우리가 뭐 전자담배의 어떤 이 제품들이 또 다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국내 시장보다는 사실상 일본이나 베트남 시장에서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시장의 어떤 확장세를 좀 가져간다면 일본과 유럽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부분들 이에 따른 어떤 실적이 올 2분기 내지 3분기에 인식 효과를 좀 더 크게 가져간다면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해도 좋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성장성이 좀 담보됐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EM택이 신사업으로 헬스케어와 그리고 디지털 뷰티 사업을 가져간다고 해요. 기존 사업을 이렇게 좀 잘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까지 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2021년도 이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라인업을 좀 보면 회사는 재화의 판매 부분이라서 부품 사업과 제품 사업 부분을 좀 사업이 나눠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 그리고 뭐 이 디바이스 모듈 그다음에 뭐 바이브레이션 모터 관련된 이 부품 사업은 전장에도 들어가고 이 전자기기 쪽에 들어가는 제품군들인데 사실상 신규 사업으로 불리우는 이 전자담배 디바이스 부분과 스마트 보청기, 이어셋, 스피커 여기에 기타 부분이 미용, 이미용, 의료 기기까지 좀 수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실적 인식 관점이 2023년도부터 좀 보다 확장되는 관점으로 좀 적용될 것이라는 거죠. 2021년도에 반영 효과는 좀 미비했고요. 2022년도부터 본격적인 일부 반영 효과, 2023년도부터는 전면적인 반영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주요 고객사 메디큐브 AGR이 판매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 회사는 전자담배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사실 이 헬스케어 라인업이 매출 호조까지 이어진다면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까지 사실상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는 고성장이 예고되고 있다는 어떤 증권가의 어떤 이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EM택 신사업은 2023년부터 이제 좀 전면적인 반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EM택의 경우에 지금 33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25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가 있었죠. 그리고 80억 원의 운영 자금인데 저는 25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지금 공시 내용을 보면 신규 시설 투자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8월 달에 상장될 예정 한 번 더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납입일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스크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 납입일은 7월 19일 예정일인데 만약에 큰 변수적인 요인이 없다면 저는 증권신고서 정정 없이 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7월 19일 날 납입일이 확정이 된다면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결정을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8월 여름 휴가철을 좀 지난다면 9월부터 본격화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캐파가 나올 것이고 이게 사실상 신사업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 부분이지 전자담배의 어떤 디바이스의 판매 호조에 따른 신규 시설 투자의 관점인지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EM택 우려스러울 정도의 어떤 발행 효과를 좀 가져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발행 주식수 1,588만 주에 발행되는 주식이 124만 5천 주. 저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공부 사채가 발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아쉬움도 좀 있었지만 할인율 관점에서는 오히려 최대 주주 측에서도 분명 납입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EM택 오히려 이런 효과는 서로 주주 간의 어떤 윈윈 효과를 좀 가져오는 셈이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 지금 주가적인 측면은 사실상 이 고성장에 좀 직면한 회사의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성장세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항상 강조드렸던 기대감을 수반한 실적 상승 이후에 반드시 2차 상승은 실적이 따라와줘야 되는 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부도 저는 뭐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37,000원, 37,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330억 원의 유상증자 이후에 발행될 124만 5천 주, 120만 주 정도의 신주가 유통되는 시점이라면 주가 가치 희석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따른 저는 이 타이밍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3,000원, 33,000원에서 37,000원, 33,000원에서 37,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주가의 신주 상장 유통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반영 구간이라는 부분으로 33,000원에서 37,000원 구간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자, 이 구간이 매수 유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